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계속 나왔죠. 보궐선거, 그다음 당대표 선거 때 계속 이야기 나오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측근 둘 구속에 이어서 이제 할 것은 이재명 당대표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소환도 멀지 않았고 기소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야 간에 건전한 서로 비판과 타협 이 부분에서 정치가 굴러가야 되는데 그 한복판에 이게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박 의원님. 이 건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건인지 아니면 네.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건인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 보니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을 선언할 때다라는 김영 컬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가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돼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여야 갈등이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점점점 정치보다는 다른 분야가 커지다 보니까 투표율은 낮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팬덤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상황 이런 걸 전제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정치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보면 저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고 있는 사법적인 리스크는 그대로 법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거와 연관시켜서 뭐 그렇게 과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뭐 임시국회가 또 열리고 이걸 방탄국회의 목적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하는 일부의 이런 것들마저도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해야 돼. 그래야 정치는 정치대로 굴러가고 지금 그 범법이냐 아니냐 이런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나와서 정리가 되는 거지 이걸 연관시켜서 우리가 막 혼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를 뭐 정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 검찰 수사의 내용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은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있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기 놔두고 나머지 것은 정치적으로 이 우리 구조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고 해결을 해나가야지 막 섞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저는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윤건영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내년 우리 전국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것도 다 관련돼 있는 건이라 저는 분리해서 그리고 국민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전체 전국을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당사자 민주당인데 조금 말씀이 거북스럽겠지만 우리 윤 의원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진행자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론은 사법 리스크로 볼 거냐 아니면 정치 보복으로 볼 거냐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6대4 정도로 정치 보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론은. 자, 그럼 왜 이런 여론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편견, 오해라고 하겠지만 저희 당에서 볼 때는 일종의 확신으로 비춰지는 게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여러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 이 검찰에 계신 분들처럼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상에서 60%가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과거와 싸우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쉽게도 과거와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끊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공정과 형평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여야에 대한 잣대는 동일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그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국민 여론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국민 여론도 정치 보복이 한 6대4 정도 조사한 제가 이전에 봤던 거는 정치 보복하고 사법 리스크가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30년간 정치를 보고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는 이 사법적인 문제에서 정치가 꼼짝 못하는 이 형국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언제든지 이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틀 내에서 상대방 정치 세력을 갖다 묶어놔 버리면은 그거는 그 속에서는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정치를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방금 사회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논란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리스크의 문제인지 정치 보복인지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양쪽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팬덤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팬덤층이 이유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난 대선 때부터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고 그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개인 착복이라든지 개인 비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지자체도 하지 못했던 공공이익 측면에서 최대의 환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이것이 대선 시기를 지나면서 벌써 1년 넘게 논쟁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다 사라진 채 정치 보복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지금 국민 대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느낌은 결국은 검찰도 무언가 이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기소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국민의 정서가 판가름 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개인 비리로 지금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착복한 거나 또는 개인이 어쨌든 뭐 대선 자금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용하거나 돈을 받았던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할 정도의 국민적인 여론이 정치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는 할 수 있겠죠. 그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니까. 그런데 마치 이게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이나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이런 문제로 걸었을 경우에 사실 직권남용은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검찰은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은 범죄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는 기간 동안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검찰이 기소를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아마 갈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의 개별 의원들은 현재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당제 연합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야 의원님들을 떠나서 개별 국회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벗어나서
당으로만 돌아오면 현재 정치 체제가 정치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팬덤 정치 중심으로 정치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어떤 주장을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 2023년은 더 격한 정치 투쟁화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일부 정치 개혁이 필요한 2024년 총선인데 뭐 국회의원님들이 뜻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모여서 지금 뭐 초당적 정치 개혁 공부 모임도 하고는 있으나 과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정치권이 공통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정말 초당적인 국회의원 모임처럼 전체적인 지금 현재 양극화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논의와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공론화하고 받아낼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참 2024년 총선도 뭐 이런 상태로 또 치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는 역시 또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정치 체제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시급하게 결정하고 그 방향에서 정치가 선도해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진기 의원님이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 사회자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박정아 의원님이 지적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소선구제, 성자 독식 정치,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아마 이 우리 정치의 이 오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부정하는 아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아무도 없으리라 봅니다. 근데 그걸 해법 아까 배진경 의원님 잘 이야기하셨는데 각 초당적으로 모였을 때 다 동의했는데 각 당에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게 또 달라져요. 이게 뭐 지금 개헌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이 자기 당이 할 수 있는 그 정치 개혁은 뭔가를 곁들이면서 어떤 좀 총선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정당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또 이 다시 민주당이 이렇게 앞서다가 또 국힘이 뒤서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아무 정당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때 30%까지 그 육박했고 양당 이 기득권 정치에 대한 반발도 크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이 계시지만 제3당에 대한 기대 또한 별로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오늘 우리 정치 현 모습인 것 같은데요, 박 의원님. 뭐 배진교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되어왔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 관련한 그다음에 선거구제 관련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되는 뭐 이게 정의를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만은 내후년 총선까지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듭니다. 이제 저희 당 얘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안에서 보면 그 여당이라는 위치가 뭘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많이 고민스럽고 합니다만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여당이 어떻게 여하이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발전 얼마나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밖에 나와서는 좀 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받으면서 때로는 그 대통령실의 쓴소리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긴장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저희 이제 여당 쪽 입장에서는 좀 숙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모든 당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 말 그리고 후년 초 가면 이제 공천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크게 대두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의 후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서 골라내서 국민들한테 이제 상품으로 내놓느냐 지금과 같이 뭐 지역의 특정 지역에 의지해서 아니면 뭐 개파 수장의 영향력이 많이 미쳐져서 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얼굴들을 여하이 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저희 당의 총선 성적도 그다음에 모든 당이 다
각각의 그런 과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와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제 점모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제 국회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라는 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야 될 길도 멀고 그다음에 스스로 변해야 되고 스스로 느껴야 되는 점도 많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국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제 말씀으로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선 목표와 전망은요? 국회의 총선 당연히 목표.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불가피 이제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구조, 그리고 다수 야당, 여소 야대라는 구조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뭐 예산에서도 보고 뭐 법안 처리에서도 보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극복되고 국민들이 그다음에 윤석열 그러니까 새로 뽑은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받침하려면 또 최소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일당으로 돼야 제대로 받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제가 뭐 당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서 이게 160이냐 170이냐 할 수는 없지만 또 과반 이상 해서 이렇게 그 여야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경제 문제 섞여 있고 외교 문제 섞여 있고 지금 저기 민주당 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제 뭐 모멘텀을 만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 더요. 국민이 원하는 당 대표 뽑을 수 있을까요, 국회? 룰도 바꾼다는데. 룰 갖고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 지금 그 어떤 분이 이제 저희 당 대표로 내년 봄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지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라는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총선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네, 내년 2023년은 선거를 1년 앞둔 해기 때문에 여야 간의 격돌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가 국민 후보도 어떻게 선택받을 거냐? 저는 결국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민생에 대한 책임, 민생에 대한 실력에서 우열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보다 더 민생으로 들어가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는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공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내느냐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지점에서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게 국민 속으로 가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권력 구조 개혁과 같이 가지 않으면 논의가 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당제냐 양당제냐 이렇게만 가가지고는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총선거라는 하나의 정치적 격변기를 계기로 해서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야권에서는 그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의중이 담겨 있든 아니든 간에 의원들 개별적으로도 뭐 공부 모임이라든지 토론 모임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여당에서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더 이상 미루면 정치가 저는 복원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복원과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혁을 총괄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뭐 여기 박 의원님 계시니까 국정조사가 이제 오늘 내일 예산안 처리가 되면 곧 시작될 텐데 이태원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은 저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진도를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자라는 그 한마디 조항 때문에 물밑 접촉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만큼은
여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이웃이라는 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야 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요. 시간 놓치면 이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험한 질책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깥에서 많은 분도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유 의원이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 민생에 대한 책임, 민생에 대한 실력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맞습니다. 과연 이걸 민주당이 해낼 것이냐? 야당이라고 탓하지 말고 이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 배 의원님. 정의당이 이제 그동안 지난 총선 때부터겠죠.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습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과정까지 지내다가 최근에 이정미 전 의원을 이제 대표로 선출하면서 차츰 당이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정미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도대체 이 당이 뭐라는 정당인지 국민들께 제대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는데 내년 1년은 정말 정의당, 진보정당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어떤 아젠다와 어떤 노선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 혁신 비대위에서 혁신 재창당을 결정한 바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혁신 재창당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치열한 토론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당의 진로, 그다음 노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소홀했다고 지적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된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그것도 현장에서 함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미 이제 이정미 대표 체계가 오면서 의원단과 대표단들이 민생 현장을 주요한 본인들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방문도 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정치 환경은 정의당에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닐 것이라고 이미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24년 총선을 앞두고 더 양당 진영 논리가 더 격돌이 심해지는 그런 시기일 거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사실은 양 진영 간 사이에서 어느 진영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강요 아닌 강요 또는 선택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들이 당내 혼란이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정미 대표 체계가 들어서고 나서는 진영 논리에 서지 않겠다. 정의당만의 색깔,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총선 때까지는 저희 당의 당 색깔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그리고 당의 내부 힘을 키우는 자강의 노력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2024년 총선도 진보정당에게는 참 어려운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 1년은 그 두 가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정미 당대표하고 됐지만 이 10대 전략지구를 설정해서 이렇게 지역구에서 돌아오는 선거가 돼야 된다. 아마 그게 가장 또 이렇게 그 역할을 부여받고 책임 있는 게 우리 배진교 의원님 같아요. 예, 네. 예, 당선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게 다들 지금 강원도, 인천 이렇게 멀리서도 오셨고요. 지금 알다시피 국회가 이 예산 문제, 뭐 개인만 문제로 거의 뭐 밤샘을 하다시피 하고 계시는데 와주신 세 분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